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는 이러한 부재의 양단에서 어떤 하중이 작용을 했다. 자, 여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P라는 인장 하중이 작용을 했다.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는 이 단면적 대비 하중, 이걸 갖다 우리가 응력이라고 했죠. 단면적 대비 하중과 그때 원래의 길이와 이 하중이 가해져서 점점 조금씩 늘어난 길이, 그거에 관계되는 변형률 에타는 우리가 원래의 길이가 L이었고 늘어난 길이가 L 프라임이었다면 L 프라임 마이너스 L, 이것이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횡축, 이것을 종축으로 놨을 때 이러한 P라는 하중을 점점 증가시키면은 이 변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응력 변형률 선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재료육학 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하중이 가해져서 재료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늘어나는 정도가 기울기가 일정한 기울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탄성계수라고 그랬죠. 1분의 2, 이것을 기울기를 탄성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비례 한도라는 것은 응력이 증가, 즉 P가 증가함에 따라서 응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P가 증가해서 응력이 증가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변형률, 즉 L 프라임이 점점 선형적으로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후쿠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응력이라는 것은 E 엡실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하게 되는데 그 비례상수 기울기는 바로 탄성 개수다. 우리가 얘기했죠. E라는 건 탄성 개수, 재료의 고유 특성이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뭐 전단으로 따지면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전단 탄성 개수와 전단 변형률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탄성 한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비례 한도, 기울기가 비례적으로다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지나가서 여기서 탄성 한도가 나타나. 자, 탄성 한도라는 것은 여기서 응력을 제거시, 즉 하중을 톡 없애버리면은 여기서 쭉 원래 상태로 다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재료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P가 계속 증가하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다가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구간, 이것을 갖다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재료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영구 변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탄성 한도 요 구간 내에서만 재료가 파괴되지 않은 거고, 이미 탄성 한도를 지나치면 재료는 우리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파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항복점, 우리가 뭐 설계할 때 많이 필요한 그 응력이 되는데, 요거 갖다 상항복점, 요거 하항복점이라는데, 자,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는 우리가 응력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변형률은 계속 증가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간이 지나면은 하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쭉 늘어나게 되는, 재료가 신장되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성 변형,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소성이라는 것은 왜 재료의 특성을 갖다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태, 그런 변형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이제 응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위로 해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이 지점을 갖다 우리가 극한 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시그마 뭐 U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쓰고, 자, 요 가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 재료가 점점 하중이 증가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취약한 부분에서 약간 이제 움폭 들어가는 노치처럼 이렇게 국부적으로 축소가 돼요. 자, 이런 축소되는 이걸 갖다 우리가 막 목이다, 우리 말하는 네크,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국부수축 네킹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변형률이 증가되면서 파단점에 도달하는데, 뭐 재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파단점과 극한 강도는 거의 일치하는 이런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 비례한도와 탄성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모든 재료의 그 탄성체 같은 경우는
이 비례한도가 탄성한도와 일치되는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와 같이 그 변형률과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재료 같은 경우 뭐 그냥 가다가 이렇게 해서 뚝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형태지 모든 재료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재료가 이런 비례한도, 탄성한도 있지만은 그것이 거의 일치되는 점이고, 그다음에 항복점과 하항복점을 거쳐서 극한 강도에 도달했다가 파단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응력 집중이라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응력이 그 같은 힘을 가해줘도 이런 응력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노치, 구멍, 나사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이런 균등한 부재에 여기서 P라는 힘을 갖다가 가해주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응력이라는 건, 내부적인 응력은 뭐 인장으로 이쪽 면으로 따져보면 뭐 그 균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그마 n 노말이라는 것이 균등하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그 급한 것, 그러니까 단면적인 변화가 급한 것, 예를 들어서 노치다라고 하면은 약간 뭐 이렇게 약간 국부적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P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당겨주면은, 인장을 해주면은 이와 같이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응력의 분포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뭐 이런 노치 부분에서 최대가 되고 이 중앙으로 올수록 작게 되는 이런 형식의 분포를 나타낸다. 즉 이런 노치 부분에서 응력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같다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뭐 구멍이 있다, 이런 구멍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P라는 응력을 갖다 우리가 가해주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응력 분포는 이러한 구멍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가 되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작게 되는 이런 현상의 분포. 즉 이러한 그 노치, 이렇게 그 급격하게 이게 단면적이 변화되는 이런 지점, 또 원에 가까운 이런 지점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있어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즉 재료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점보다 여기서 응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구멍이 생긴 곳에서 응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율과, 우리가 이제 안전계수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safety factor 이렇게 해서 안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설계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한 3이나 4 정도로 선정해 준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안전계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량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교량 보면 통과 화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교량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0톤 이상 통과하지 마시오라고 30톤이라는 한계를 줘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교량을 설계할 때는 보통 안전율을 고려해서 한 100톤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 최대 100톤 정도까지는 지나갈 수 있게 하지만은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20톤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실제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건 100인데 사용하는 것은 20만 해라. 이건 뭐냐면 안전한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최대한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허용하는 것은 이만큼이야. 그럼 얼마예요? 아, 안전계수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안전율이라는 게 5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100인데 50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안전율이 2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안전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통과하니까 경제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율을 이게 선정을 할 때 어떤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연성재료냐 치성재료냐 이거에 따라서 또 작용하는 하중이 뭐 정하중이냐 동하중이냐, 뭐 동하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반복이냐 교본이냐 충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전계수라는 것들이, 안전율이라는 것이 이제 지정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사용 능력, 이제 워킹 스트레스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상태에서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갖다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고 그걸 받는 그 단면적이 얼마만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응력은 얼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면적이 뭐 쉽게 해서 1제곱미터다.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는 하중이 예를 들어서 1000뉴턴이다. 뭐 1k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중이 이런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냐? 바로 1분의 1kN. 그러니까 뭐야? 1kN per 메타제곱 또는 1kPa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허용하는 이만큼만 하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정도에서만 허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 실제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A라고 우리가 합니다. 시그마 A. allowable 그래가지고 이제 시그마 A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응력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이기 때문에 사용 응력은 바로 이 허용 응력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허용 응력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안전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른 허용 응력, 이것이 허용 응력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요 분모의 요소가 되니까 얼마만큼만 사용해라. 그럼 이 분자에 해당되는 요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재료에 갖고 있는 그 특성, 그러니까 강도에 따라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재료가 A라는 재료가 있고 B라는 재료가 있다면 A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항복 응력, B의 항복 응력, 그 다음에 극한 강도 이거 다 서로 다르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따라서 그 재료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한 그 허용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의된 것이고, 위에 있는 요 분자 같은 경우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강도 값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안전율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안전율 세이프티 팩터라는 걸 우리가 S라고 우리가 안전계수입니다. 안전계수 S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분모는 뭐라고 했어요? 허용 응력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이만큼만 허용하겠다라고 해요. 이것이 연성재료, 그 다음에 취성재료. 취성재료는 연성재료는 잘 깨지지 않는, 뭐 늘어나는 성격이 강한 것이고, 취성재료는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늘어나기보다는 깨지기 쉬운 재료를 취성재료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분모 같은 경우는 허용 응력이 있고, 허용 응력이 같고, 위에 사용되는 분자 같은 경우는 연성재료는 요 한계 강도를 갖다 뭐로 쓰냐면 항복 응력으로 쓴다. 시그마 1드라고 우리가 쓰고, 여기서 취성재료, 깨지기 쉬운 재료 같은 경우는 이 한계 강도를 뭐로 쓴다? 극한 강도. 그러니까 극한 강도라는 건 아까 우리가 선도에서 제일 큰 강도 값이죠. 우리가 뭐 선도상에서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시그마 1,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값으로 나타나는 게 시그마 울티메이트, 그 다음에 극한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자에 사용되는 강도는, 요것은 취성재료는 요걸 사용하고, 연성재료는 요 강도를 항복 능력을 갖다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전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초과하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거는 뭐 시그마 Y든 시그마 U든 이거는 뭐보다 크다는 거죠. 뭐보다 크다? 시그마 얼로우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은 항상 1보다 크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성을 높일 것이냐? 그렇다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을 너무 높이다 보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구조물 또는 기계, 재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여기서 안정성을 얼마 주고 그 경제성을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최적화된 그 값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된 값이 선정이 되면은 그 안전율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하중일 때는 보통 그러니까 하중이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안전계수는 3에서 5 정도 보면 되고, 같은 방향의 같은 크기 하중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반복 하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에서 6, 그 다음에 인장과 압축 이런 하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8에서 10,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땅 때려주는 이런 충격 하중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을 12에서 15까지도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요소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면은 여기서 결합되어서 각각 그 요소들이 결합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 운동을 갖다가 운동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요소 설계에서 배울 내용 중에서 이제 나사, 핀, 리벳, 결합 세기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합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요소와 요소를 결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다. 그 다음에 조종용. 조종용이라는 건 축이용, 클러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속도를 갖다가 조종을 한다든지, 커플링,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건 속도를 갖다 조절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요소니까 에너지 저장하는 것을 조종하는 그 늘어난 길이나 압축된 길이에 의해서 에너지 저장하는 정도를 조종해 주는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동용으로서는 이제 축, 뭐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때 이 축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베어링, 또 간접적인 우리가 그 접촉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 체인, 로프, 기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계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뭐 우리가 기계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런 요소로도 우리가 각각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를 배우면서 배워야 될, 그 다음에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학습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재료역학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앞에서 언급된 그런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cm인 봉이 있다. 여기서 양쪽에서 뭐 이를 인장일 때 4kg 뉴턴이 있다. A라는 것이 이 단면적이죠. A라는 것이 D가 10cm, 직경이 10cm다라고 할 때. 자, 이런 때 우리가 인장일 때는 뭐라 했어요? 응력이라는 것은 인장일 때 플러스, 압축일 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인장일 때 우리 시그마라는 것은 뭐 A분의 P 이렇게 쓰고, 단면적이라는 건 이게 뭐 원형 봉이라고 했으니까 단면적은 아무래도 4분의 파이 D 제곱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뭐 4분의 파이 0.1m의 제곱, 그 다음에 4kN.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냐? 5093kN per 메타 제곱. 또는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쓰냐? 단위는 킬로 파스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파스칼 단위니까 이렇게 쓰는. 그렇다면 압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압축할 때는 부호가 바뀌는 거죠. 압축하게 되니까 이거 컴프레시브, 이건 텐설, 이건 컴프레시브 할 때 이건 또 A분의 P인데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093 kN per 메타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인장하 중에 의해서 봉의 최초 길이가 200cm였다. 200cm였다. 2m였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하중이 쭉 가해져 4kN 힘이 가해져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200.05cm로 신장이 되었대요. 이 L 다시가 되는 거죠. 이건 원래 길이 L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변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세로 분용 엡실론이라는 것은 L분의 L 프라임 마이너스 L 이렇게 썼네. 그럼 뭐 센치로다가 그대로 한다면 200분의 200.05 마이너스 2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세로 변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뭐 0.00025 뭐 단위는 무차원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인장 하중에 의해서 봉의 최초 직경이 여기 10cm였는데 인장이 됐으니까 봉의 단면적 또는 직경은 어떻게 되냐? 감소가 되는데 얼마만큼 감소되냐? 이렇게 감소되겠대요. 자, 원래 직경이 D가 10cm였는데 여기서 인장하중 4kN이 가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D 프라임. 자, 세로 변형 같은 증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가로는 어떻게 돼서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거죠. 이거 과도하게 그리면 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거는 직경은 감소가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가로 변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건 뭐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D분의 D 프라임 마이너스 D다.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쓰면은 그 다음에 센치 단위로 다 우리가 활용한다면 10cm분의 나중에 9.99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0.0002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은 이와 같이 같은 인장에서 다른 부호 하나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하나는 감소하게 되고 또 압축일 때는 세로 변형률이 마이너스 감소가 되고 가로 변형률이 증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변형률이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화성비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포화성비라는 것은 세로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의 관계다. 그러면 원래 이 비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화성비리 누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우리가 쓰여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화성비라는 것은 가로 변형률에 대한 다시 세로 변형률에 대한 가로 변형률 이렇게 돼가지고 입실론분의 입실론 프라임 에타분의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비라는 것은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절대값 분모는 0.00025 위에는 분자는 0.0002 이렇게 돼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가로 변형에 대한 세로 변형에 대한 가로 변형률의 그 B는 0.8 정도 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